자기야, 할망구 가게 갔어? 3억 빼서 우리 아파트 하자. 호호호. 시아버님 팔순상 한복판에서 새장 속 앵무새가 낯선 여자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거실엔 와르르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들 새가 재롱을 떠는 줄 아셨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손에 든 수저를 떨어뜨린 사람이 있었어요. 저 방정 맞은 새가 실성을 했나? 당장 그 주둥이 못 막아? 시어머니가 악을 쓰시는데 이번엔 초롱이가 남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3억부터 빼야지. 3억부터. 할망구 눈치 못 채게 도장부터 받고. 도씨 하나 콧소리 하나 안 틀린 제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제야 20명의 젓가락이 허공에 굳었습니다. 백지장이 된 남편이 벌떡 일어나 새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미친 새가 헛소리하는 거야. 여보, 당신 설마 저 새대가리가 찌꺼리는 소리를 믿는 건 아니지? 저는 그날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잔치상 위에 올려놨지요.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지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기고 가신 앵무새 한 마리가 어떻게 제 27년 결혼을 뿌리채 뒤집어 놨는지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이제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는 옛말이 그냥 옛말이 아니라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이 못난 딸한테 걸어두고 가신 마지막 보험이었다는 걸 58에야 깨달은 여자입니다. 저는 바늘밥 먹은 지 올해로 꼭 40년이에요. 시장골목 2층에서 한복집 하나 붙들고 27년째 삭바느질로 먹고 삽니다. 남들은 사장님 소리 들으니 팔자 좋겠다지만 사업 3번 말아먹은 남편 빚 갚아가며 이 집 살림을 골목긴 손가락 10개로 버텨온 세월이지요. 그런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엄마가 남기고 가신 회색 앵무새 한 마리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엄마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엄마는 같은 시장 초입에서 30년을 생선장수로 사셨어요. 새벽 3시면 도매시장에 나가 얼음물에 맨손을 담그셨고 겨울이면 빨간 고무장갑 속 손마디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올랐지요. 국민학교 6학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제가 엄마 손등에 안티프라민을 발라드린 적이 있어요. 쩍쩍 갈라진 골마다 벌겋게 피가 배어나오는데 엄마는 아프단 소리 한 번을 안 하셨어요. 대래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딸 손이 약손이네." 하고 웃으셨지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 갈라진 손등이 어린 눈에도 너무 아파 보여서요. 그 엄마 입버릇이 딱 하나 있었어요. 여자도 기술이 있어야 산다. 서방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손끝 믿고 사는 거요. 그 말 따라 저는 19에 시장 2층 한복집 시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 여상 졸업장 받을 때 저는 화롯불에 인두 데우는 법부터 배웠어요. 인두에 데워 손등이 밤틀만한 물집이 잡혔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엔 굳은 살이 골무 모양 그대로 박혔지요.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저는 그게 제 졸업장이다 생각하고 삽니다. 새 명주를 마름질할 때 나는 냄새가 있어요. 플레 섞인 서늘하고 고소한 냄새요. 저는 그 냄새에 홀려서 밥때 넘기는 줄도 모르고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첫 삭 봤던 날은 지금도 생생해요. 꼬깃꼬깃한 지폐를 봉투째 엄마 손에 쥐어드렸더니 엄마가 그 돈으로 당신 버섯 한 켤레를 안 사고 제 빨간 내복부터 끊어오셨어요. 당신은 팔꿈치 해진 스웨터 하나로 그 겨울을 나시면서요.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 손끝으로 벌어서 우리 엄마 늙음하겐 꼭 뜨뜻한 방에서 호강시켜 드려야지. 제 꿈은 평생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 엄마한테 말년에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회색 앵무 초롱이요. 20년 단골이던 과일가게 사장님이 자식 따라 이민 가면서 맡기고 간 녀석인데 사람 말을 어찌나 잘 받아 하는지 시장 바닥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는 자판 접고 들어오시면 꼭 새장 앞에 쪼그려 앉아 말을 시키셨지요.
"초롱아, 우리 딸 밥은 먹었냐?" 그럼 초롱이가 엄마 억양 그대로 받아서요. "우리 딸 밥은 먹었냐? 밥은 먹었냐?" 그 소리에 엄마가 애들처럼 손뼉을 치고 웃으셨습니다. 평생 비린내 가시지 않는 손으로 사신 양반의 몇 안 되는 웃음이었지요. 그 엄마가 3년 전 봄에 가셨어요. 여느 날처럼 새벽 좌판 나가시다 골목에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사흘을 못 넘기셨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제 손을 더듬어 잡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내 새끼 고생만 시켰다" 였어요. 고생은 평생 당신이 다 하셨으면서요. 뜨뜻한 방에서 호강 한번 못 해보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남은 게 딱 두 가지였어요. 엄마 사시던 낡은 주공아파트 판 돈 3억하고 초롱이요. 3억. 남들 눈엔 그냥 목돈이겠지만 저한테는 엄마가 30년 동안 생선반을 벗겨가며 자판에서 떨며 모으신 살점입니다. 저는 그 돈에 손끝 하나 못 댔어요. 제 이름으로 정기예금에 고스란히 묻어두고 입 밖에도 안 냈지요. 그리고 초롱이 세 장을 끌어안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소파에 배 깔고 누워 TV 보던 남편이 세 장을 힐끔 보더니 인상부터 팍 구겼어요. 어우, 그 재수없는 새를 여기 왜 들고 와? 시장에 내다 팔든가. 장모 발이 나고 사흘 지난 사후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세 장만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창가뼈 제일 잘 드는 자리에 세 장을 내려놓고 엄마 통장은 장롱 맨 아래 이불 갈피에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그런데 통장을 밀어 넣었던 손끝에 뭐가 딱딱하게 걸렸어요. 꺼내보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연지곤지 찍은 31살 제가 사모관대 쓴 남자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얼굴로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 속 제 얼굴을 꼭 남의 얼굴 보듯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도 저는 바늘을 쥐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가을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선생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기름 발라 넘긴 머리에 양복 어깨가 반듯한 남자 하나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어머니 해갑 한복을 찾으러 왔다면서요. 제가 보자기에 싼 한복을 내드리니까 그이가 저고리 깃을 한번 들춰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사람 손으로 다 지었단 말입니까? 이 손은 손이 아니라 금손이네요. 30 넘도록 노처녀 소리 듣던 제가 그 말 한마디에 귓볼까지 빨개졌습니다. 평생 손 곱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굳은 살 박이고 바늘 자국투성인 이 손을요. 그 사람이 영업사원 박영수, 지금 제 남편입니다. 그 뒤로 그 양반이 별 핑계를 다 대고 가게를 드나들었어요. 어머니 버섯을 맞춘다. 누님 생신 선물을 한다. 말솜씨가 어찌나 번드르르한지 입만 열면 꽃이 피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랑 삽시다. 평생 그 바늘 내가 놓게 해줄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 테니. 엄마한테 그 사람을 데려간 날 엄마는 밥상을 물리고도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자리끼를 놓아주시면서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말이 앞서는 남자다. 그래도 네가 좋다면 어쩌겠니? 대신 이거 하나만 잊지 마라. 여자는 제 손끝 믿고 사는 거요. 저는 그 말뜻을 그때 반만 알아들었어요. 나머지 반은 27년이 걸려서야 알아들었지요. 31살에 식을 올렸습니다. 제 혼례 한복은 제 손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엄마 혼주 한복도요. 다홍치마에 연두빛 저고리였는데 그날 엄마한테서 평생 처음으로 비린내 대신 명주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자꾸 소매를 쓸어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걸 다 입어보네" 하시는데 저는 신부 화장 얼룩질까 봐 천장만 보고 눈물을 삼켰어요. 그 해에 시장 2층에 제 이름 석자건 가게도 차렸습니다. 바늘을 놓게 해준다던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 바늘로 한 식구를 먹여 살리게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지요.
신혼 이태는 참 달았습니다. 이듬해 딸 은주가 태어났고요. 남편은 퇴근길에 붕어빵 봉지를 품에 안고 와서 은주 볼에 부비고 저한테는 우리 은주 시집갈 땐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고운 한복 지어줘. 하고 웃었어요. 저는 그런 소소한 게 참 좋았습니다. 그 단꿈이 깨진 건 결혼 3년째였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왔습니다. 사표부터 던지고 와서는 밥상머리에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의 밑에서 월급이나 받을 그릇이 아니라나요? 지인이 아는 건강식품 대리점을 받아왔다고 1년이면 사장 소리 듣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말솜씨가 좋으니 물건은 잘 깔았어요. 근데 수긍을 못했습니다. 아는 형님, 아는 동생한테 외상으로 다 풀어놓고는 정작 돈 달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빚이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 시절 2천만 원이면 시장 점포 하나 값이었어요. 그 빚을 제가 바늘로 갚았습니다. 낮에는 가게 일감을 하고 밤에는 집으로 밤 일감을 받아왔어요. 운주 한보, 돌보, 그리고 수위까지요. 수위질 광목은 꼭 밤에 다렸습니다. 인두에서 오르는 김에 광목 플레가 훅 끼치면 어린 은주 깰까봐 방문 닫아 걸고 새벽 3시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바늘에 찔린 자리를 또 찔려서 골무를 벗으면 손끝이 벌집이었지요. 남의 첫 옷하고 마지막 옷을 지어서 산 사람 빚을 갚은 겁니다. 그러고도 2번을 더 말아먹었어요. 한 번은 노래방 기계 대리점, 한 번은 한창 유행하던 찜닭집이요. 찜닭 바람 꺾이는데 딱 8달 걸리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밤 일감을 늘렸고 은주 돌 반지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 흉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시댁에는 사업 접은 것까지 다 숨겨졌습니다. 명절에 시어머니가 우리 영수가 벌어다 주니 네가 가게 소일이라도 하는 게지 하셔도 저는 네 어머니 하고 점만 붙였어요. 동창 모임 나가는 남편 지갑엔 꼭 현금을 두둑이 채워 보냈고요. 애 아빠가 밖에서 기죽으면 그게 다 은주 기죽는 일이다 싶었거든요. 제가 바란 건 별게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도 아니고요. 은주가 학교에서 기 안 죽고 명절에 세 식구 둘러앉아 웃으면서 밥 한 끼 먹는 거. 늙어서는 남편이랑 손잡고 시장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나 한 그릇씩 하는 거 딱 그만큼이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은주가 대학 나와 취직을 하고 빚도 얼추 정리가 되고요. 이제 좀 허리 펴고 사나 보다 했던 게 재작년이에요. 그 무렵에 남편이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하나가 산악회를 하는데 거기 들었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반가웠어요. 이제 사업 얘기 안 꺼내는 것만도 고마운데 늙음하게 건강 챙기는 취미까지 생겼다니 오죽 좋아요. 큰밥 먹고 백화점에서 빨간 바람막이도 한 번에 입혔지요. 그거 입고 거울 앞에서 이리 돌고 저리 도는 꼴이 청년 같다고 제가 다 웃었습니다. 일요일 새벽마다 김밥을 쌌어요. 단무지 총총 썰고 시금치 무치고 우엉조림은 남편이 좋아하니까 꼭 2줄씩 넣고요. 현관에서 배낭 메고 나서는 등에 대고 제가 잘 다녀와요 하면 안방 3장에서 초롱이가 냉큼 받아쳤습니다. 잘 다녀와요. 잘 다녀와요. 은주랑 저는 배꼽을 잡는데 남편만 질색을 했어요. 저놈의 새는 집구석에서 하는 말을 제 주워 삼킨다고요. 그때는 그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그 등산이라는 게 갈수록 이상하게 길어졌어요. 해지기 전에 온다던 사람이 9시, 10시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뒤풀이가 있었다. 회원 하나가 발목을 접질려 늦었다. 핑계는 늘 미리 준비돼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고지굿대로 믿었어요. 산 다니는 사람들 정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훌렁 벗어던지고 들어간 등산 점퍼를 빨래통에 넣으려고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코끝에 뭐가 훅 스치는 거예요. 땀내도 아니고 산바람 냄새도 아닌 달큰한 분내 같은 거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 점퍼깃을 코에 갖다 대보려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물 떠오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점퍼를 세탁기에 던져놓고 버튼부터 눌렀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코 속에서 그 달큰한 분내가 자꾸 생각났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도리지를 했죠. 산악회에 여자 회원도 있겠지. 버스에서 부대끼다 보면 묻을 수도 있지.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을 냄새 하나로 의심하는 게 더 죄지. 그렇게 저를 타일렀습니다. 근데 한번 눈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걸린 건 남편 머리였어요. 반백이던 머리가 어느 날 새까매져서 들어왔습니다. 이발소 갔다가 기분 한번 내봤다나요? 환갑 문턱이 양반이 갑자기 젊어지고 싶어졌답니다. 며칠 뒤엔 화장대에 못 보던 남자 향수병까지 하나 올라앉았고요. 그 다음은 씀씀이였어요. 빨래하려고 등산 조끼를 뒤집는데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한 장 나왔습니다. 등산화 43만 원. 제가 다달이 지어드리는 용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에요. 조심스레 물었더니 동창들끼리 붙던 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가 보다 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도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거실 아무데나 던져놓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그걸 손에서 안 놨습니다. 진동만 울려도 베란다로 나가고 화장실 갈 때도 꼭 챙겨 들어가고요. 밥상머리에선 화면을 착 엎어놨습니다. 제가 곁에 앉기만 해도 그 손이 슬그머니 핸드폰 위를 덮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다음엔 나도 산에 한번 데려가줘요. 김밥은 어차피 내가 싸는데 단풍 구경이나 같이 하게. 남편이 보던 신문을 탁 접더니 저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골 묶인 손으로 어딜 따라와. 바느질품 파는 옆편네가 창피하게. 저는 밥상 위에 올려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28년 전에 손이 아니라 금손이라던 바로 그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웠어요. 설거지물이 유난히 차가운 가을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그 인간 사업빚을 3번 갚았는데, 이 손으로 은주 키우고 이 집을 지켰는데, 수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보면서 저는 그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지요. 며칠 뒤에 시댁에 반찬을 해다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홍삼 상자를 뜯고 계셨습니다. 우리 영수가 사왔다고. 그래도 이 세상에 아들놈밖에 없다고 자랑이 늘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홍삼값이 네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채워넣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님, 애아빠가 요즘 산악회 다니면서 기가가 너무 늦네요. 몸 상할까 걱정이 돼서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바늘로 벌어봤자 푼돈인 게 유세는. 사내가 밖으로 도는 건 다 계집 하기 나름이야. 오죽 집구석이 재미없으면 산으로 돌겠니? 그리고는 손사래를 치시면서 덧붙이셨어요. 내년에 네 시아버지 팔순인 건 알고 있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런 거나 신경 써라. 맏며느리가 돼서는. 저는 네 어머님 하고 시댁 대문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가로수 은행잎이 노랗게 지고 있었어요. 냄새 고약하다고 남들 다 피해가는 그 은행알을 저는 일부러 밟으면서 걸었습니다. 뭐라도 소리내서 부서지는 게 있어야 숨이 쉬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11시가 넘도록 안 들어왔고 은주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지요. 저는 안방에 앉아 밤 일감으로 받은 두루마기에 동정을 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명주 스치는 소리만 사각사각 나던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요. 그때 세장에서 초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언제 와? 여자 목소리였어요. 콧소리가 잔뜩 섞인 젊은 여자 목소리요. 이어서 킥킥킥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바늘이 손끝을 깊게 찔렀어요. 하얀 동정으로 빨간 피가 한 점 번지는데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야, 언제 와? 킥킥킥. 소롱이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한 번 더 그 소리를 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를 따라하던 바로 그 부리로요.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세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초롱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제가 코앞까지 갔는데도 쇳대에서 깃털만 고르고 있더라고요. 방금 그 콧소리는 어디다 감췄는지 새까만 눈만 말똥말똥 뜨고서요. 저는 세장 창살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초롱이는 이 집에 온 뒤로 문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하는 말은 전부 이 집안에서 들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 목소리도 제 목소리도 은주 웃음소리도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럼 그 여자 목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은 걸까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텔레비겠지. 은주가 틀어놓은 무슨 영상이겠지. 요즘 것들 보는 방송엔 별 가늘어진 소리가 다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억지로 뚜껑을 덮고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천장에서 그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초롱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늘었어요. 어머, 자기 최고다. 쉿, 조용. 한 번은 간드러진 남자 웃음소리를 내는데 제 숨이 턱 멎었습니다. 그거 남편 웃음이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안 내는 젊은 여자 앞에서나 낼 법한 그런 웃음소리요. 여자 콧소리에 남편 웃음까지. 저는 그때부터 밥을 넘겨도 모래알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일감이 일찍 끝나서 해가 있을 때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 공기가 어쩐지 낯설었어요. 남편은 없고 집은 조용하고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이부자리가 개켜져 있긴 한데 그 모양새가 제 손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요 기퉁이 각 맞춰 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불은 둘둘 말리다시피 얹혀 있었어요. 베개에 코를 대봤습니다. 그 냄새였어요. 등산 점퍼에서 나던 그 달큰한 분내요. 제 베개에서요. 제 안방에서요. 저는 베갯잇을 벗기고 이불 호청까지 다 뜯어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데 눈물은 이상하게 안 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딱 하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다. 아직 내 눈으로 본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건 보름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남편이 술이 거나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 소리에 놀랐는지 안방 세장에서 초롱이가 푸드덕대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3억부터 빼야지. 3억부터. 남편 목소리였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린 30년을 들어온 그 목소리요. 3억부터 빼야지. 눈치 못 채게. 저는 세장 앞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3억. 이 집에서 그 액수가 나올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가 30년 생선빈을 벗겨가며 모으신 장롱 속 그 돈이요. 그 돈 얘기를 저는 입 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난 봄에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 안내 우편이 왔는데 남편이 그걸 먼저 뜯어보고는 별것도 아니네. 하고 식탁에 던져놨던 일이요. 별것도 아니라던 그 종이를 이 인간은 진작에 샅샅이 읽었던 겁니다. 굳어있던 저를 보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그러고셨어. 저 세대가리 갖다 버리라니까. 재수업 때 죽은 장모 물건을 들여놓으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죽은 장모 물건. 그 6글자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다가 도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대신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끊어지고 나니까 속이 외려 조용해지더라고요. 겨울 새벽 얼음장 밑처럼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남편은 안방이 쓰러지더니 금세 코를 골았어요. 술 냄새에 그 분내가 섞여 방안을 채우는데 저는 그 옆에 눕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불도 안 켜고 앉았어요. 새장 속 초롱이가 어둠 속에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보내신 거구나. 말 못하는 이 짐승편에 엄마가 딸년 등짝을 치러 오신 거구나. 정신 차리라고. 눈 뜨고 살라고. 날이 새기도 전에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이불 갈피해서 엄마 통장을 꺼내 속주머니에 넣고 옷핀으로 단단히 여몄어요.
그리고 은행 셔터가 올라가기도 전에 그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9시 정각 은행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1번으로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앉았어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3억을 남편은 이름도 못 들어본 다른 은행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도장도 새로 받고 비밀번호는 엄마 기일로 바꿨어요. 창구 아가씨가 큰돈인데 무슨 일 있으시냐고 조심스레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돈이라서요. 지키러 왔어요. 제 통장을 속주머니에 넣고 핀을 채우는데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이체 확인증은 따로 한 장 더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종이가 어디에 쓰일지 그때 이미 정해뒀거든요. 다음은 카드였어요. 남편이 쓰는 카드는 제 명의로 만들어준 가족 카드입니다. 카드사에 전화 한 통 넣었더니 6달치 명세서가 고스란히 우편으로 왔어요. 봉투를 뜯는데 별별 게 다 나왔습니다. 평일 난 모텔 결제가 다달이 서너 번, 그리고 백화점 핸드백 380만 원. 380만 원이면 상급 명주가 20필입니다. 제가 반년을 꼬박 바느질해야 만져보는 돈이에요. 저는 그 명세서를 구기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반듯하게 펴서 서류 봉투에 날짜 순으로 넣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제 눈으로 보는 거요. 일요일 새벽 저는 김밥 대신 손가방을 챙겨 남편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산악회 보스가 쏜다는 구민회관 앞. 길 건너 약국 천막 밑에 서 있었어요. 관광버스 앞이 왁자해질 때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등산복 차림에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가방을 든 여자 하나가 쪼르르 달려나와 남편 팔짱을 척 끼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그 콧소리, 우리 초롱이가 내던 토시 하나 안 틀린 그 콧소리였습니다. 회원들이 그 여자를 미영 총무라고 불렀어요. 40 중반쯤 돼 보이는 화장이 짙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길 건너에서 핸드폰을 들어 그 꼴을 몇 장 담았어요. 손끝은 차분한데 어금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보스가 떠나고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상하지요?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졌습니다. 대신 셈이 아주 분명해졌어요. 저 인간한테 더 내줄 정은 없다. 이제 받아낼 것만 남았다. 그 무렵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 4월 잔치에 입을 네 시아버지 두루마기 하고 내 한복 네가 지어라. 맏며느리 돌이다. 삭 같은 소리는 꺼내지도 말고 식구끼리 무슨.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평생 입어보신 것 중에 제일 고운 걸로 지어드릴게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질 참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명주를 끊어왔어요. 시아버님 두루마기엔 금박으로 수복 무늬를 올리고 시어머니 한복은 자주구름의 은은한 미색 저고리로요. 잔치를 앞두고 마지막 사흘은 아예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형광등 아래서 임두김을 쐬어가며 한 땀 한 땀 녹는데 참 이상했어요. 바늘이 지나갈 때마다 손끝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한 땀에는 3번 갚은 사업빚을 접어넣고, 한 땀에는 수이 짓던 밤들을 접어넣고, 한 땀에는 골목긴 손이 창피하다던 그 말을 접어넣었어요. 그래도 미운 마음으로 바늘땀을 흐트러뜨리진 않았습니다. 제 바느질에 흠을 내는 건 그 인간들이 아니라 제 40년에 흠을 내는 일이니까요. 이 두 벌이 제 며느리 노른 마지막 작품이다. 그러니 더더욱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4일째 새벽 마지막 구름을 달아 매듭을 짓는데 새장에서 초롱이가 부스럭거렸어요. 저는 실밥을 이어 끊고 새장 쪽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롱아, 며칠만 있으면 잔치다. 그날은 네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려무나. 그리고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 확인했어요. 카드 명세서, 사진 뽑은 것, 이체 확인증 한 장,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요. 저는 그 봉투를 손가방 맨 안쪽에 넣고 지퍼를 채웠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어요. 한복 2벌을 보자기에 곱게 싸서 현관에 내놓는데 은주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세 장에 보자기를 씌우는 걸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잔치집에 새는 왜 데려가? 저는 새 장을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외할머니도 잔치 구경은 하셔야지. 그리고는 한 손에 한복 보자기를 한 손에 새 장을 들고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시댁 골목 어기부터 갈비찜 냄새가 번져 있었어요. 음식은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그 값도 물론 맏며느리 카드로 긁혔고요. 저는 그런 것 하나하나에 더는 속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계산서니까요. 대문을 들어서니 친척들이 벌써 반은 와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서 시부모님께 한복부터 입혀드렸습니다. 시아버님 두루마기에 금박 수복 무늬가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데 고모님 한 분이 손뼉을 치셨어요. 아이고 형님 맏며느리 솜씨 좀 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서 자주고름을 매만지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원래 손끝 하나는 타고났지.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들였어. 바늘로 벌어봤자 푼돈이라던 바로 그 입에서요. 저는 웃으면서 옷구름 매무새만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초롱이 세 장은 거실 창가에 내려놨어요. 조카 손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새 구경을 하는데 남편이 저쪽에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는 손님들 다 들으라고 또박또박 말했지요. 아버님 잔치에 재롱이라도 보태드리려고 데려왔다고요. 남편은 친척들 앞이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새가 입을 열면 하늘이 도우시는 거고 안 열면 제 입으로 열 참이었습니다. 봉투는 어차피 제 손가방 안에 있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왕이면 우리 엄마가 직접 말씀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상이 차려지고 시부모님이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자식들 절 받고 잔 돌고 시아버님 덕담에 20명이 박수를 짝짝짝 쳤어요. 그 박수가 뚝 그치고 다들 수저를 드느라 거실이 잠깐 조용해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가 세 장에서 초롱이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할망구 가게 갔어? 3억 빼서 우리 아파트 하장? 호호호. 그런데 여러분, 거실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와르르르요. 아이고, 새가 사람 잡네. 어느 드라마를 끼고 살았길래 저런 소리를 다 배웠누. 고모님이 무릎을 치며 웃으시고 애들은 새가 말한다고 까르르 넘어가고요. 당연하지요. 새장 속 새가 콧소리 좀 냈다고 그게 누구 얘긴지 단박에 알아들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웃음판에서 저는 딱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갈비를 집던 수저가 상우에 쨍그랑 떨어졌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한 겹 한 겹 거치는 게 제 눈엔 슬로 비디오처럼 보였습니다. 저 방정 맞은 새가 실성을 했나? 당장 그 주둥이 못 닥쳐?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새장으로 달려드셨어요. 경사스러운 잔치상에 아파트니 뭐니 방정 맞은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 서슬에 놀란 초롱이가 푸더덕대더니 이번엔 남자 목소리를 냈습니다. 3억부터 빼야지. 3억부터. 할망구 눈치 못 채게 도장부터 받고. 토시 하나 콧소리 하나 안 틀린 제 남편 목소리였어요. 웃음이 뚝 그친 건 그때였습니다. 말뜻은 몰라도 목소리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30년, 40년을 한 밥상에서 들어온 목소리니까요. 나 신우이가 수저를 든 채로 중얼거렸어요. 방금 그거 영수 목소리 아니야? 작은 동서가 옆에서 소곤댔습니다. 3억이면 저번에 사부인 아파트 판돈이 그쯤이라 안 했나? 그리고 누군가 조그맣게 가게 하고 대내었어요. 할망구 가게. 이 집안에서 가게 하는 여자는 저 하나입니다. 스물쌍의 눈이 아주 천천히 저한테로 왔다가 제 남편한테로 옮겨갔어요. 그 왁자던 웃음이 다 거치는데 딱 23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백지장이 된 남편이 벌떡 일어나 새 장으로 달려들었어요. 미친 새가 헛소리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설마 저 새대가리가 짓거리는 소리를 믿는 건 아니지? 저는 그날 결혼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잔치상 위에 올려놨죠.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어드린 한복 곱게 차려입고 앉으신 어른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지요.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팔짱 낀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사진이 상의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남편은 그건 동호회 회원끼리. 그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명세서가 나왔지요. 평일 난 모텔 결제마다 제가 형광펜을 그어뒀거든요. 명세서를 넘기던 마신우의 손이 한 장에서 딱 멈추더니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려 나왔습니다. 오빠, 3월 열일 이튿날 이날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간다고 나한테 차 빌려간 날이잖아. 근데 여긴 왜 모텔이 찍혀 있어? 거짓말이 겹으로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마른 침만 삼키다가 급한 대로 또 그 소리를 했습니다. 오해야. 다들 오해라고. 그 여자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상에서 초롱이가 받아쳤어요. 어머, 자기 최고다. 호호. 조카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았는데 웃음이 코로 새어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헛기침이 터졌고요. 새 한 마리가 사람 하나를 저렇게 우습게 만드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시아버님이 두루마기 소매를 부들부들 떨며 낮게 내뱉으셨어요. 저런 못난 놈이 다 있나?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들 앞을 막아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내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밖으로 도는 건 다 계집하기 나름이라고 내 몇 번을 말해. 거실이 싸늘해졌어요. 며느리 앞에서 친척 20명 앞에서 기어이 그 소리를 하신 겁니다. 시아버님이 상을 꽝 치셨어요. 당신은 그 입 좀 다물어. 자식을 그리 싸고더니 저 지경을 만들었지? 고모님도 혀를 차며 한마디에 얹으셨습니다. 형님도 참 며느님 듣는 데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게? 때가 낯이 다 뜨겁소.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다무셨어요. 평생 안방마님 노릇하던 양반이 제 잔치상 앞에서 변 하나 없이 서 있는 꼴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요. 그래서 3억은? 장모님 돈 3억은 어디 있어? 부부 돈은 공동 재산이야. 거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이 판국에도 돈부터 찾는 겁니다.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내 상위에 번듯하게 올려놨어요. 이체 확인증이요. 찾으시는 3억은 없습니다. 당신하고 그 여자가 안방에서 속삭인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 발로 옮겼거든요. 우리 엄마 돈은 우리 엄마가 지키셨어요. 저 새 편해요. 남편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치맛자락을 부여잡더라고요.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라. 은주 봐서라도, 응?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조용히 걷어냈어요. 이 치마도 제가 지은 겁니다. 놓으세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상을 치며 악을 쓰셨어요. 이년이 잔칫날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대소사에 재를 뿌려도 유분수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삼킨 말을 딱 한 번에 뱉었어요. 어머니, 지금 입고 계신 그 한보 제가 사흘밤을 새워 지었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그걸로 끝냈으니 이제 제 도리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시아버님 쪽으로 돌아서서 큰절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님, 생신진지 끝까지 못 모시고 갑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세 장을 들어 올리는데 은주가 말없이 다가와 제 손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젖었는데 입은 꼭 다물고요. 그 애는 제 아빠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손에 든 세 장에서 초롱이가 한마디 얹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잘 다녀와요. 은주가 울다 말고 픽 웃음을 터뜨렸어요. 햇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골목을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딸과 나란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이제 오랜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잤습니다. 이상하지요? 집이 반쪽 나던 날인데 잠은 그렇게 달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내민 봉투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증거를 아주 바느질 하듯 모으셨네요. 빈틈이 없습니다. 40년 바늘밥 먹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한 땀만 빠져도 옷이 안 되거든요. 소송이 시작되니 남편한테서 문자가 쏟아졌어요. 처음엔 빌다가 안 통하니까 으름장을 놓다가 나중엔 재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통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법정에서 하시라고 변호사 통해 그 말만 전했어요. 재판은 싱거웠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종이들이 저를 지켰거든요. 주공 아파트 매매 계약서, 엄마 이름 박힌 통장 4번, 그 돈이 3년 동안 어디로도 안 새고 고스란히 있었다는 기록까지요. 법원은 그 3억을 친정어머니 유산, 제 단독 재산으로 못을 박아줬습니다. 27년 제 손으로 벌어지킨 한복집도 온전히 제 몫으로요. 판결이 나고 남편은 원룸 보증금 하나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상간녀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소장에 박힌 나이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46이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이 빈털터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길로 연락을 끊었답니다. 아파트 하자던 여자가 원룸엔 볼 일이 없었나 봅니다. 시아버님한테서는 잔치 뒤에 딱 한 번 기별이 왔어요. 은주편에 봉투 하나를 보내셨는데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복 삭시다. 미안하다. 그 두 줄이요.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는 몇 달 뒤에 전화가 왔고요. 애미다. 영수가 방세가 밀렸단다. 100만 원만 보내다오. 저는 잠깐 수화기를 귀에서 뗐다가 다시 대고 또박또박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바늘로 벌어봤자 푼돈이라면서요. 푼돈이라 보내드릴 게 못 됩니다. 뚝 끊고 번호를 지웠습니다. 가을에 가게를 옮겼어요. 시장 2층 구석에서 1층 목 좋은 자리로요. 이사하던 날 은주가 사표를 냈다며 가게로 왔습니다. 지가 무슨 바느질이냐고 말렸더니 그 애가 실꾸리를 집어들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자는 기술이 있어야 산댔잖아. 외할머니가. 엄마가 저한테 주신 말이 30 몇 년을 돌아 손녀 입에서 나오는데 저는 마름질하던 자를 내려놓고 한참을 웃다가 울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제 이름을 내리고 엄마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 암자가 김순자 임자거든요. 스님 한복. 페인트도 안 마른 그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평생 생선 좌판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꼭 1층 점포 사장님이 되신 것만 같았어요. 세 장은 가게 문간 볕 좋은 자리에 뒀습니다. 본주 한복 맞추러 온 손님들이 소룡이한테 말 한마디씩 붙여보고 웃고 가요. 잘 다녀와요 소리는 이제 시장 명물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손님 다 가고 은주도 먼저 들어가고 저 혼자나마 마름질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미 김에 명주 냄새가 훈훈하게 도는 조용한 저녁이었지요. 그때 문간 세장에서 소롱이가 아주 오랜만에 그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딸 밥은 먹었냐? 엄마 억양 그대로요. 자판 접고 돌아와 세장 앞에 쪼그려 앉던 그 목소리 그대로요. 저는 가을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세장을 바라보고 대답했어요. 먹었어, 엄마. 우리 은주도 먹었고. 엄마 덕에 다 잘 먹고 살아.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답니다. 쟤는 언젠가 반드시 제 발로 걸어 나오고요. 그리고 부모는요, 떠나서도 자식 곁을 지킵니다. 저는 그걸 앵무새 한 마리한테 배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엔 여러분도 누가 밥은 먹었냐 물어주거든 꼭 대답해 주세요. 그 말이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지요? 스님 한복 사장님 귀한 이야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따님을 참 단단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 말씀부터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사연에서 앵무새보다 그 밥은 먹었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남긴 말이라는 게 다 그래요.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입에 못 담으셨어도 밥은 먹었냐, 다 조심해라, 아픈 데는 없냐, 그 밋밋한 말들이 사실은 전부 사랑한다는 말이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지요. 근데 오늘 사연을 듣고 보니 나쁜 말만 새가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말도 누군가는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그 밥 걱정, 그 잔소리를 여러분 자식들이 다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이 곁에 없는 날 그 말들이 자식 입에서 손주 입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사람은 가도 말은 남아서 그렇게 자식 곁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손 한번 펴보세요. 물일에 갈라지고 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 박힌 손이지요. 그 손이 흉이 아니라 졸업장이라던 오늘 사연자 말씀에 저는 도장을 꾹 눌러드리고 싶습니다. 그 손으로 여러분은 한 집안을 지어오셨으니까요. 한 땀 한 땀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오늘 전화 한 통 넣으세요. 별말 필요 없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만 돼요. 부모님 먼저 보내드린 분들은 서랍 속 사진 한 장 꺼내놓고 그 앞에서 밥 한 끼 든든히 드시고요. 그게 그분들 평생 소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에는요. 여러분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그 한마디를 한 줄씩만 남겨주세요. 그 말들이 모이면 여기가 아주 큰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속은 시원하고 마음은 뜨끈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